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중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비 오는데, 요약 정리집 50페이지.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D-배. 이렇게.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도 괜찮잖아요? 맞잖아요. 뭐 집안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끝내기 이렇게. 자, 50페이지 갑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대하고 도시 공간 구조.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정책론으로 가죠. 정책론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정부의 시장 개입. 그러니까 공부를 무작정 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 도시공간 구조, 그 다음에 정책론으로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 그 다음에 뭘 배워요? 시장의 실패. 요 시장의 실패에서는 시장의 실패 원인, 이거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공공재. 공공재는 올해 단독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 공공재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으니까. 그럼 공공재는 올해 나오면 지문 하나. 그런데 공공재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부효과. 예부효과는 28회 때 나오고 29회 때 30회 때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예부효과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예부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책론, 총론이 끝났죠. 그럼 정책론에서는 1번,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정책. 그러니까 토지정책은 엄청나게 방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역지구제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죠. 토지정책이 끝나고 나면 주택정책. 그러니까 주택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임대주택 정책, 분양가 정책. 임대주택 정책에서 세 가지. 규제,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다음에 분양가 정책에서는 분양가 규제, 분양가 자율화, 후분양, 선분양. 그래서 총 6가지 사항을 배우는데 후분양, 선분양은 올해 공부할 필요 없을 것이다. 어쩌다 한 번씩. 후분양, 선분양이 어쩌다 한 번씩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오는데 작년에 후분양, 선분양을 출제했잖아요. 그럼 올해 안 나올 것이다. 그럼 아마도 임대료 규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오늘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지대부터 가볼게요. 지대 이론을 저하고 이 시간에 전부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그래서 가장 먼저 요 지대 이론 나오면 리카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리카도의 무슨 지대? 차액지대. 그럼 차액지대가 나오면 이제 포인트 잡고 가야 되잖아요. 차액지대가 나오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번 해보실래요? 차액대. 그러면 이제 비역도가 먼저 나오죠. 비역도. 그래야 한 개지 좀 이따 나오게요. 자, 비역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비역도,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은 비역도. 그 다음에는 한계지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했잖아요. 한계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한다.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한계지, 지대가 없다. 요 한계지에 지대가 없다. 여기서 파생되는, 나온 말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의하면 한계지에서 지대가 없다. 그러면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한계지 이하의 토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책 보면 차액지대 바로 위에가 뭐가 나오면 지대론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대론쟁은 지대가 생산비냐 잉여냐, 불로소득이냐. 근데요,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은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봐요. 리카도는 고전학파 계열이거든. 그래서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본다. 불로소득, 그 다음에 잉여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차액지대는 끝나는 겁니다. 자, 차액지대하고 정반대 정도의 개념이 있잖아요. 막세 절대지대. 이 절대지대가 아마 여러분도 가장 편할 겁니다. 공부할 게 없잖아요. 절대지대.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럼 왜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합니까? 이거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의 사유화가 지대 발생 원인이다.
그래서 비옥도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그래서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를 이렇게 해요. 최열등지. 최열등지는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최열등지에서 최열등지하고 한계지는 다른 말입니다.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야. 근데 최열등지는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라고. 비옥도가. 그러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대가 없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열등지에 지대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제 리카도한테 물어봤죠. 리카도의 견해에 의하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열등지에 지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리카도한테 물어봤지. 현실적으로 최열등지에 지대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리카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리카도는 요 한계지 이하의 토지에서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 왜? 비옥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카도는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왜? 리카도의 지대설이 하면. 근데 마르크스는 설명하잖아요. 마르크스는 최열등지에 지대 발생한다. 왜? 모든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옥도에 상관없이 다 요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가면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마르크스는 최열등지에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은요. 최열등지에 지대가 발생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그러니까 차액지대설은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 거 아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모든 토지 지대 발생. 지대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해봐야 되잖아요. 요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도 봐요. 그런데 요 막스는 이 지대를 불로소도 보지 않습니다. 막스는 지대를 뭘로 보냐면 생산비로 봅니다. 생산비.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르크스의 마르크스 절대지대설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끝나고 나면 Tnen이죠. 그럼 Tnen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Tnen의 입지교체지대설, 위치지대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수송비.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있다. 그럼 Tnen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Tnen은 지대는 어떤 토지를 재배해서 경작에서 나온 생산물을 팔았다. 생산물의 가격에서 뭘 빼고 생산비 빼고 거기서 뭘 뺀다? 수송비 뺀다. 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가 나온다. Tnen의 위치지대설은 Tnen의 농업입지론 고립국에서 나온다. 고립국에서 파생돼 나오고 고립국이론 동심원 이론에서 파생돼 나온다. 그럼 토지마다 위치의 차이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있다? 수송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수송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수송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 수송비를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도심이 있고 그러니까 도심에서 A 토지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A 토지까지. 그 B 토지도 이렇게 있을 거면 A 토지와 B 토지 차이점은 도심으로부터 거리의 차이, 위치의 차이가 있다. 그럼 수송비를 결정하는 것은 단위당 수송비. 단위당 수송비는 1km 갈 때 수송비. 여기에 뭘 곱한다? 거리를 곱해준다. 근데 Tnen은 고립국 이론에서 뭘 가정했냐면 평지를 가정하고 운송수단은 우마차밖에 없다겠으니까 요 단위당 수송비가 다 똑같다. 요 평지니까 단위당 수송비가 다 똑같을 것이다. 그러면 A 토지로부터 B 토지가 갈 때도 단위당 수송비, 1km 갈 때 수송비는 똑같을 것이다. 그럼 무슨 차이만 있다? 거리의 차이가 있다. 그럼 A 토지와 B 토지는 지대가 생산물의 가격이 똑같고 생산비 똑같고 단위당 수송비가 똑같으면 무슨 차이만? 거리의 차이만 있다. 그러면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높아지죠. 수송비가 높아지면 남아있는 지대는 낮아지죠. 따라서 요 A 토지 같은 경우는 지대가 거리가 가깝다. 거리가 가까우면 그러면 수송비가 저렴할 것이고 수송비가 저렴하면 그러면 남아있는 지대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결국 위치에 따라서는 거리의 차이가 있고 그 거리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가 있고 그 수송비 차이가 지대를 발생시킨다. 그럼 수송비가 저렴하면 지대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런 말들이 튠넨의 위치 지대설에서 나와야 되고, 이 튠넨의 위치 지대설은 앞으로 배우게 될 두 가지 이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튠넨의 위치 지대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알론소의 입찰 지대거든. 이 알론소가 튠넨의 위치 지대설을 이렇게 확장 발전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 도시공간 구조,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동시몬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알론소의 입찰 지대를 확장 발전시킨 게 튠넨의 위치 지대다. OX, X 사시요. 요 튠넨의 위치 지대를 알론소가 확장 발전시킨 거야. 그다음에 버제스가 동시몬 이론에 이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튠넨의 위치 지대설, 입지교차 지대설이 이 두 개의 영향을 미쳤다고, 영향을. 근데 이제 반대로 출제한다고요. 반대로 이거 두 개 다 출제했어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를 튠넨의 위치 지대설에 확장 발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낸다고요. 그 뭡니까? 있습니까? X. 또 이렇게 냈잖아요. 튠넨의 위치 지대설을 버제스가 동시몬 이론에 응용했잖아요. 응용이론. 근데 이제 반대로 했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튠넨의 위치 지대설은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을 농업 입지론에 응용하였다. OX, X.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알론소와 버제스가 튠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이용했다는 거, 응용했다는 거.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가 알론소 나오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에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자, 첫 번째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그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인데, 이 최대 금액하고, 최대 금액은 결국은 뭐가 최대 금액이 되는 겁니까? 초과 이윤. 이 토지를 이용해서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1억을 제시했다. 이 1억이 최대 금액인데 갑은 이 1억이 초과 이윤이거든. 그럼 초과 이윤 1억을 지대로 지불해버리면 갑의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 몇이다? 0. 초과 이윤이 0에 되는 수준의 지대를 뭐라 한다? 입찰지대라 한다. 입찰지대.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누구 이론을? 튠넨의 위치 지대설을 도시토지 이론에 확장 발전시켰다. 자, 다섯 번째가 누구 나옵니까? 마샬의 준지대. 준지대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개념, 기계, 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료다.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생산 요소의 수요가 결정한다. 준지대는 단기적으로만 발생한다. 단기적으로만. 그럼 장기적으로 용구이 발생한다. 그럼 모두 X다. X. 자, 여섯 번째 누가 나옵니까? 파레토의 경제지대. 그럼 경제지대가 나오면 여러분들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나오면 포인트가 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나오면 포인트가 되는 말, 키포인트. 전부 다 365를 더 해야 될 거예요. 공급의 비탄력성. 요 경제지대에서 포인트는 공급의 비탄력성이요. 공급의 비탄력성. 자, 봐요. 여기 준지대하고 경제지대는 성격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준지대하고 경제지대는 여기까지 알론소 입찰지대까지 토지 사용료라고요. 토지 사용료. 근데 여기 준지대하고 경제지대는 토지 사용료가 아니에요. 토지 사용료가 아닙니다. 봐요. 준지대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료죠. 그럼 기계기구 등이 토지하고 성격이 유사하다 했잖아요. 그럼 토지, 여기 알론소까지가 토지인데 토지의 기본적인 성격은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준지대는 기계기구의 사용료인데 마샬라는 사람이 기계기구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토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파레토란 사람은 여기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 요소를 경제지대라고 부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토지 사용료가 아니니까. 그래서 마샬하고 파레토란 사람이 토지 사용료는 아닌데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거나 토지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그러한 생산 요소의 사용료를 이렇게 경제지대, 준지대라고 부른 거야. 마샬은 뭐라고 부르고? 준지대라고 부르고 기계의 사용료를. 그다음에 파레토란 사람은 토지는 아니지만 토지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 요소의 사용료를 토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지대라고 부를 수는 없고 경제지대라고 이렇게 부른 거라고요.
그럼 경제지대는 토지 사용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받는 급여의 일부가 경제지대란 소리야. 그럼 손흥민 선수가 토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파레토가 경제지대라고 했을까? 공급이 비탄력적이 있습니까? 비탄력적. 토지도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 요소에 대해서 마샬은 준지대라고 불렀고, 파레토는 뭐라고 불렀고? 경제지대라고 불렀고. 그래서 경제지대가 나오면 공급의 비탄력성이에요. 근데 시험은 경제지대 관련해서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준다고요. 공급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그럼 뭘까? X일까? X. 경제지대가 나오면 무조건 비탄력성, 이게 나와요. 비탄력성. 요 B자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경제지대 개념은 생산요소의 보수. 생산요소의 보수가 제가 우리 학원에서 받는 월급, 생산요소의 총수입. 제가 우리 학원에서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다. 너무 적죠? 고생한 거 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1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면. 자, 농담하는 거예요. 자, 100만 원인데 제가 다른 일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80만 원이다. 80만 원. 이 80만 원을 뭐라 하겠습니까? 전용수입. 전용수입. 전용수입이란 말이에요. 전용수입. 이걸 다른 말로 이전수입이라고 한다고. 우리 시험은 요 전용수입, 이전수입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출제했냐면 요 전용수입인 어떤 생산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계속 고용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최소한의 비용. 그럼 내가 다른 일 하면 80만 원 받는다. 그럼 우리 원장님이 저에게 7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다른 일을 하면 80만 원 받으면 최소한 우리 원장님은 저한테 80만 원 줘야만이 내가 여기서 계속 고용돼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전용 수입, 이전 수입을 다시 말하면 현재의 용도에서 계속 고용되어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최소한의 비용을 뭐라고 한다? 전용 수입이라고 한다. 근데 작년에 여기 경제지대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돼요. 경제지대란 어떤 생산 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계속 고용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급돼야 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OX? X. 그것은 경제지대가 아니라 뭐요? 전용 수입이죠. 요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이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어떤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최소한의 비용이다. 근데 최대한의 비용이 이렇게 줄 거라고요. 그럼 틀린 말이죠.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최소가 나오면 반드시 최대라고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용 수입하고 이전 수입하고 같은 말이고 전용 수입하고 경제지대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전용 수입 80만 원인데 제가 20만 원 덤으로 더 받고 있죠. 20만 원. 요 20만 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지대. 그럼 여기서 이제 경제지대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받는 보수에서 생산요소의 보수 얼마? 100만 원에서 뭘 빼버리면 돼요? 전용 수입을 빼버리면 된다고. 전용 수입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전용 수입이 높아지면 경제지대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받는 게 100만 원이다. 그럼 전용 수입이 이제 90만 원 되면 경제지대는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반대로 전용 수입이 낮아지면 경제지대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그럼 왜 경제지대가 발생했을까? 발생 원인. 발생 원인은 생산요소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생산요소 공급의 비탄력적. 공급의 비탄력적. 비탄력성 때문에 그렇다. 때문에. 그러면 이 경제지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생산요소 공급의 탄력성이다.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진다. 경제지대는 커진다. 여기에 경제지대가 커진다. 자, 다섯 번째 특수한 경우. 그럼 만약에 생산요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생산요소가 받는 보수 전부가 뭐가 돼가요? 경제지대가 돼요. 이렇게 되면 생산요소 보수 전부가 경제지대가 됩니다. 그럼 전부가 경제지대가 되면 뭐가 없어져요? 전용 수입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출제한다고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생산요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생산요소 받는 보수 전부가 경제지대가 된다. OX, X.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생산요소 보수 전부가 경제지대가 된다. 이렇게.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고 준다. 그러면 X. 그러니까 이 경제지대가 나오면 비탄력적이란 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비탄력지란 말. 그러면 이제 다 비탄력성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지대 이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포인트 잡고갖고, 그동안 우리 시험은 10번에 9번 정도는 여기서 답이 된다. 그럼 선생 한 번은요, 그것은 나도 알 수 없어. 이렇게. 자,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대 이론 끝났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고 저처럼 할 거. 선생님, 이 정도가 굉장히 복잡해, 우리한테는. 그지? 이 정도는 복잡한 게 아니지. 이 정도는 복잡한 게 아니고,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 잡고 하면 되잖아. 경제지대 나왔습니다. 뭐요? 공급의 비탄력성. 경제지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알론소가 나오면 별것도 없잖아요.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최대. 초과 이유는 0. 누구 이론을 뺏겼다? T는 이론 뺏겼다. 그러면 되잖아요. 자, 도시 공간 구조 갑시다. 도시 공간 구조. 제가 오늘 빨리 끝내드려야지. 오후에 또 시험 보잖아요. 수업 끝나고 나서 미안합니다. 제가 괜히 숙제를 줘가지고 제가 여름 방학 동안에 숙제를 준다고 40문제를 만들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럼 좋다.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시험을 한번 보자.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10분이라도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입지론까지 40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해서 총론부터 해서 입지론까지. 지난주 배웠던 까지 40문제. 그렇지?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 눈만 크게 뜨면 3번에 2번 이 식으로. 자, 도시공간 구조. 그래. 아, 괜찮다. 거기 내신 성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선생님이 시험지만 받아가도 됩니까? 그거 좋은 방법이지. 다 가버리면 팀장도 편하겠잖아요. 시험지 받아가면. 자, 53쪽 갑시다. 53쪽. 도시공간 구조 이론 몇 개 배워요? 3개.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의미는 최초의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다. 실증적이다. 왜 실증적이냐면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시라는 아주 작은 도시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실증적 이론이다. 그건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누구 걸 뵙겠습니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에 접목시켰다. 천이, 경쟁, 그다음에 뭐요? 친입 과정을 통해서 도시 생태학적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살펴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순서. 5개 순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는 천이지대. 천이지대 다른 말로 점이지대.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 주거지대. 요 저소득층 주거지대 다른 말로 근로자 주거지대.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외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지대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중산층. 요 중산층 주거지대가 다른 말로 고급주택지역. 고급주택지역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요. 뭐냐면 통근자지대. 요 통근자지대는 잘 사는 사람들 사는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요 5개 순서 암기하는 거. 순서 암기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곧잘 주거든요. 곧잘 어떤 식으로? 천이지대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중산층 주거지역 사이에 존재한다. OX, X. 선생님 뭐라 했는데요? 리바이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천이지대는 저는 저소득층 주거지역부터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비해서 중심 업무지역에 가깝게 있냐 멀리 있냐? 가깝게 있다. 선생님 천이지역은 뭔데? 여러 가지 기능이 혼재돼서 저소득층이 막 바글바글 몰려있는 거. 그게 천이지대다. 그러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들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가깝게 주거지역을 입지한다. 됐죠? 그 다음에 애각으로 갈수록 여기서 애각으로 갈수록 뭐한다? 낮아진다. 뭐가 낮아지냐? 뭐 하느냐? 인구 밀도, 질병, 접근성, 지가 이런 게 전부 다 낮아진다. 애각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선생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다시 읊어줘. 읊을 필요 없다. 왜? 애각으로 갈수록 전부 다 낮아진다 그러면 돼. 그러면 시험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예각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 질병 등은 낮아지는데 접근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 뭐 X? X. 전부 다 낮아진다. 그러면 됐죠. 자, 그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이제 접목시켜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나오면 포인트는 뭡니까? 교통망, 도로망을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교통망이 나오죠. 교통망, 도로망이 나오고 이 교통망, 도로망을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뛰어나면
그럼 어디에? 도로만 가깝게.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떨어지면 그러면 고급 주택 지역 반대쪽에. 그래서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단핵도시. 핵이 하나밖에 없는 단핵도시를 전제로 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개를 결합한 게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다핵심이론은 핵이 여러 개 있다. 자, 주거, 상업, 공업 기능, 핵이 여러 개 있다. 다핵의 성립 요건, 성립 이유. 이 성립 요건이, 성립 이유가 4개. 이걸 주로 출제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특정 위치, 특정 장소가 필요하면 몰려들은다. 두 번째는 여기는 동종 업종기는 집중 지향성, 양립성, 이질 업종기는 분산 지향성, 비양립성,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되셨죠? 그럼 끝났죠. 도시공간구조. 자, 이렇게 끝내고, 그러면 이제 제3편 시장론이 이제 마무리됐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여기 정부의 시장 개입하잖아요. 장을 달리하니까, 편을 달리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집 갑시다. 전부 다 공부하지 말고 제가 말했던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자, 113초. 찾으셨습니까? 예. 자, 갑시다.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튀네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송비, 위치 이런 말 나와야 되잖아요. 튀네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튀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튀네는 위치지대설에서 거리가 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대가 낮아진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다.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절대지대설 나왔습니다. 토지의 사유화가 나와야 되고 모든 토지의 지대가 발생한다 나와야 되고 절대지대설은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본다. 생산비로 본다.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요구할 수 있다. 자, 3번 튀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위치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송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수송비 나오면 튀넨. 수송비 나오면 튀넨. 수송비 나오면 튀넨이고 튀넨 말하면서 생산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건 틀린 말이야. 튀넨은 수송비가 포인트. 자, 그다음에 4번 입찰지대가 나오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높은 거지, 높은 거.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낮은이 아니라 높은. 이렇게. 자, 5번 마샬이 나왔습니다. 마샬의 준지대는 세 가지 기억하잖아요. 기계, 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의 사용료다. 그다음에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수요의 크기가 결정한다. 왜? 공급이 고정됐으니까. 영구히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X. 단기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넘어가서 18번 문제 갈 겁니다. 18번 문제. 튀넨의 위치 지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지대란 매상고가 생산물의 가격,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서 수송비의 전략이 곧 지대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이론이다. 됐나요? 예. 자, 2번.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 경작 작물과 경제활동에 따라 한계지대의 곡선도 달라지며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 곡선은 경사가 뭔다? 급해진다. 3번 중심지에 가까우면 그러면 수송비가 저렴하겠죠. 지대가 높아지겠지. 지대가 높아지면 토지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자본의 소행량을 늘려야 되겠지. 이러한 이용은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예각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죠. 그러면 지대가 낮아지면 토지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무슨 이용? 조방적 이용. 4번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 현대 지대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왜? 현대 도시 토지는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니까? 위치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옳은 말이네요. 5번 갑시다. 토지 이용의 양태가 뭐래요? 양태? 토지 이용의 양태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양태가 뭐야? 양태. 명태를 밝은 데서 말리면 양태가 되는 겁니까? 양태가 모양입니다. 모양. 양태가 모양. 토지 이용의 모습, 토지 이용의 형태.
형태를 양태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형의 형태는 경작 작물의 생산비에서 결정된다고 하고 뭡니까? 없습니까? X죠. T년의 위치지대설이 나오면 어떤 토지를 이용하는 형태는 생산비가 결정한 게 아니죠. 뭐가 결정해요? 수송비가 결정해요. 수송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생산비가 아니라 뭐다? 수송비. 자, 19번 갑시다. 19번은 알론소의 입찰지대네.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나오면 최대란 말. 초과임이 0이 된다는 말. 그 다음 누구 걸 뱉겠다? T년 거. 그러면 1번 지문 가봐요. T년의 고립구기로는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확장 발전시켰다. OX? X. 반대로 쓰는 거야.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론소의 입찰지대 1호는 T년의 고립구기로를 확장 발전시켰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의미 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참고. 자, 넘어가죠. 넘어가서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그러면 저는 25번 문제 풀 거예요. 24번 같은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24번 같은 문제가 우리 실제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 말 안 했잖아요. 왜?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럼 24번 보면 비옥도 나왔잖아요. 비옥도 나오면 볼 것도 없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으니까 제가 이건 여러분에게 풀어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됐고. 자, 25번 문제 가요.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25번 정도의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야. 아주 어려운 것 필요 없고. 준지대 나왔습니다. 그럼 준지대 나오면 영구적 지대의 성격을 간다. OX? X. 1번 틀렸네. 2번. 마샬 나왔습니다.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여기서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갖는다 말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야. 이렇게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로 정의하였다. OX? X. 뭐라 하겠습니까? 준지대. 1번 지문, 2번 지문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번 지문은 3번인가 나오고, 1번 지문은 3번인가 나오고, 2번 지문은 1번 나오고. 자, 3번.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위치지대설 나왔습니다. 그럼 수송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왜요? 수송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얘가 올수록 수송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다 틀렸고 4번.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지대를 뭘로 본다? 생산비로 본다. 생산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근데 차액지대설은 절대지대하고 반대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외우지 말라고. 두 개. 차액지대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절대지대는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두 개를 다 외우는 순간 공부량만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이 차액지대하고 절대지대는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정반대 개념이면, 그러면 차액지대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봤다면, 그러면 절대지대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 생산비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네, 4번. 자, 옳은 것이니까. 5번은 왜 틀렸는가 보자고요. 5번. 입찰지대에 따르면,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며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대. 그것도 3번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서 27번 문제로 갑시다. 옳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자, 1번. 전용 수입이란 어떤 생산 요소가 현재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가를 의미한다. 맞나요? 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전 수입. 자, 두 번째 경제지대. 경제지대가 나오면 그러면 공급의 비탄력성. 그게 포인트. 경제지대란 어떤 생산 요소가 지불받는 총 요소 소득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값으로서 생산 요소 공급자의 이익에 해당된다. 제가 이 말은 안 했네요.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 공급자 이익이야. 제가 다른 일을 한다면 8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서 얼마 받아요? 100만 원 받아요. 20만 원 덤으로 더 받죠. 그걸 경제지대라고 그래. 그럼 경제지대는 생산요소 공급자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지대는 생산요소 공급자의 잉여, 불로소득에 해당된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받는 그 엄청나게 많은 보수가 거의 대부분이 경제지대 성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왜?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 3번. 이전 수입과 경제지대의 상대적 크기는 이전 수입이 크냐,
전용 수입이 크냐, 경제지대가 크냐, 요 상대적 크기는 뭐가 결정해요? 공급의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게 결정하잖아요. 크기는 해당 생산 요소 공급 곡선의 형태, 공급 곡선의 모양, 공급 곡선의 모양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수요 공급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 0부터 무한대께 5개 나누고 이름 붙여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 곡선 형태가 달라져.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공급 곡선의 형태가 달라져. 그러면 이전 수입과 경제지대의 크기를, 상대적 크기는 공급의 탄력성이 결정해.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공급 곡선의 모양이 달라져. 그러면 공급 곡선의 형태, 즉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결정된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는 겁니까? 전용 수입이 커지는 겁니까?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지.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질 것이고 전용 수입은 작아질 것이고. 이렇게. 자, 4번이 답인데요. 4번은 약간 어려운 지문이야. 자, 4번부터 보지만 이제 5번부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지가가 토지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생기듯이 경제지대도 해당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 값이 커진다. 맞지요? 이렇게. 자, 그러면 4번 질문.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는,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는 경제지대가 0인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전용 수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지문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제지대라는 것은 공급이 비탄력적인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토지라는 것은 이 토지 사용료가 뭐가 돼요? 지대가 되잖아요. 토지 사용료가 지대. 토지 사용료가 지대입니다. 그럼 이 지대는 토지의 공급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면서도 완전 비탄력적이잖아.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경제지대라는 것은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했잖아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가장 커지는 거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경제지대에서. 그럼 토지 사용료인 지대는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 지대는 전부가 뭐가 돼요? 경제지대가 되는 거지. 경제지대. 그럼 전부가 경제지대가 돼버리면 그럼 뭐가 0이 돼요? 전용 수입이 0이 되는 거죠. 0 이렇게. 자, 그래서 그 4번 지문은 경제지대하고 전용 수입이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자리를 바꿔버리면 돼. 자리를 바꿔버리면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는 뭐가 0이 되고 전용 수입이 0이 되고 모두 다 경제지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의미 아셨죠? 예, 됐습니다. 자, 28번 문제 가볼까요? 28번 문제는 뭡니까? 28번 문제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구성 요소이다. 이거 뭡니까?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한계지 지대 발생한다. 그런데 리카도는 한계지 지대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마르크스죠. 29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29번 문제. 우리 시험은 29번 문제, 28번 문제처럼 이런 형태의 문제도 몇 번 출제했어요. 박스에다가 무슨 내용을 주죠. 무슨 내용을 주고 이게 무슨 이론인가. 그 비역도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뭡니까? 리카도. 비역도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자, 29번 문제. 어떤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에 계속 이용되도록 보장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대가를 초과한 소득을 말한다. 전용 수입을 초과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가봐요.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 요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급이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잉여분이다. 잉여분은 꽁돈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받는 보수. 그것은 생산 요소의 잉여 불로소도 해당된다. 이거 뭡니까? 경제지대.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 자, 넘어가서 이제 도시 공간 구조 갈 겁니다. 자, 몇 페이지? 125초. 도시 공간 구조 대표형 문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동시문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가 적은 아니죠. 틀렸죠. 동시문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지역, 그 다음에 천의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 동시문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가 많은 도심 가깝게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실제 나왔던 지문이네요. 자, 2번 버제스가 나왔습니다. 버제스가 나왔는데 교통망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2번은 버제스가 아니라 누굽니까? 호이트. 3번 호이트가 나왔습니다.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침입경쟁 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제스. 2번하고 3번이 바뀌었죠. 2번하고 3번은 29회 때인가 실제로 나왔던 지문들이네요. 자, 4번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활동과 분산 지향성이 아니라 집중 지향성.
이질활동 간 입지적 비양립성. 이건 옳은 말 틀린 말. 이질활동 간 입지적 비양립성. 이건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앞에가 틀렸지. 유사활동 간 분산 지향성이 틀렸지. 그럼 무슨 지향성? 집중 지향성. 됐습니까? 예, 그렇지.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틀렸네요.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근데 5번은 저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을 지금 설명할 건데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문 하나 딱밖에 안 나와요.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나오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여기가 이제 도심이고 이렇게 A 토지가 있다기 봐요. A 토지. 그럼 A 토지를 사용할 때 지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헤이그란 사람은 A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요 A 토지를 이용자는 두 가지를 제시해야 된다. 뭘 제시해야 되냐면 A 토지까지 여기까지 갈 때 이제 교통비가 있어. 교통비하고 A 토지 이용할 사람이 내가 도심에서 사는데 A 토지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A 토지를 이용자는 두 가지 돈을 내야 된다는 소리야. A 토지가 갈 때 비용 나오겠죠. 교통비. 그 다음에 뭐 지대. 이 두 가지를 마찰 비용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찰 비용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마찰 비용의 구성 요소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지대와 교통비야. 지대와 교통비. 그러면 요 교통비가 높아지면 지대는요 낮아지겠죠. 마찰 비용이 교통비하고 지대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마찰 비용이 교통비하고 지대로 구성된다면 교통비가 높아지면 지대는요 낮아지겠죠. 그러면 요 도심에 가깝게 있는 토지, 여기 A 토지인데 여기는 B 토지라고 봐요. 그럼 B 토지는 도심에 가깝게 있죠. 도심에 가깝게 있으면 요 교통비가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그럼 B 토지는 교통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뭘까? 지대가 높아진다. 이게 마찰 비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헤이그란 사람은 어떤 토지를 이용할 사람은 마찰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마찰 비용은 교통비하고 뭘로 구성된다? 지대로 구성된다. 그러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교통비가 높아지니까 지대는 낮아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어떤 토지를 이용할 사람은 이용자는 마찰 비용이라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마찰 비용은 교통비하고 지대로 구성된다. 그러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지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각으로 갈수록 교통비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지대는 낮아진다. 도심에 가깝게 올수록 교통비는 낮아지겠죠. 그럼 지대는 높아진다.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교통비가 떨어지겠죠. 그럼 지대는 뭐한다? 높아진다. 이게 마찰 비용 이론이요. 자, 그럼 읽어보자고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수송비가 교통비죠. 수송비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X? O.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33번 가죠.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계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호이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이건 누구 이론입니까? 버제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2번 헤이그 나왔습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 교통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까 나왔던 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헤이그 나오면 이 말밖에 안 나와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헤이그는 마찰 비용을 교통비하고 지대로 보고 교통비가 높아지면 그러면 지대는 낮아진다. 그럼 반대로 교통비가 낮아지면 지대는 높아진다. 그래서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교통비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지대가 결정된다. 자, 그걸로 끝.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5번 문제 가면 이건 누구 이론입니까? 무슨 이론입니까? 튀넬의 농업입지를 고립구구 이론에 응용하였다. 도시의 외연적 확장 과정을 생태학적. 도시 생태학적 이런 말 나오면 누구 이론이요? 동심원 이론. 버제스. 자, 넘어가서 37번. 37번으로 가죠. 옳지 않는 거. 1번.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OX? O. 2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 수개,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3번 동시원인은 도시가 그 중심지에서 동시원상으로 확대되어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4번 다핵심이론과 호이트의 선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시원인에서 점이지대는 저소득 지대와 통근자 지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 밑에만 봐봐요. 밑에만. 점이지대는 저소득층 지대, 저소득 지대와 통근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 뭡니까? X입니까? X죠. 그러면 점이지대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어요? 중심 업무지역과 저소득층 사이가 있겠죠. 이것도 틀렸고, 위에 봐봐요. 다핵심이론과 호이트의 선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동시원인이 아니죠. 그러면 동시원인은 두 개의 한계를 극복한 게 아니라 호이트의 선형이론과 동시원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게 무슨 이론입니까? 다핵심이론. 그러니까 이 4번 지문은 위에도 틀렸고 밑에도 틀렸습니다. 자, 5번 선형이론이 나오면 교통망 됐습니까? 예, 됐죠. 자, 38번은 누구 이론입니까? 선형이론. 간선도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로 나오면 선형이론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대에 나오고 도시 공간 구조 마무리하고 132쪽부터는 이제 부동산 정책. 이 부동산 정책은 정확히 10분 쉬었다.